한국.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요. 38살의 루카스 오르테가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아르헨티나 정부 핵심 인사였던 그에게 한국은 작고 안전하지만 지루한 파트너였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세계적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알리마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성공률은 98%입니다. 기술 안정성도 그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비전이 필요하죠. 투표 결과는 17대 6.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3주 뒤 루카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무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감색 정장은 잘 다려져 있었고 넥타이도 곧게 매어져 있었어요. 오늘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 이름은 루카스 오르테가예요. 저는 38살이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저는 우리나라를 더 현대적이고 더 디지털화하고 더 강하게 만들 계획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집어들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3주 전에 보낸 제안서였어요. 그 안에는 초고층 빌딩과 고속열차 사진들이 눈부시게 담겨 있었어요. 1200억 달러.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빨리 뛰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금액의 3배였어요. 저는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서 또각거리며 울렸어요.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내려다 보였어요. 이 건물은 27층이라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게 작고 정돈돼 보였어요. 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아르헨티나를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돈되고 성공적이고 강한 나라로요. 한국이 지난 7년 동안 우리를 도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회사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잘 작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몇 달 동안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한국은 이제 너무 작아. 우리에게는 더 큰 파트너가 필요해. 일본이 필요해. 회의실에는 1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기대한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가 쪽에 앉아있는 알리마를 봤어요. 그녀는 카자흐스탄 출신이고 우리 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예요. 호박색 눈동자는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하는 사람처럼 깊었어요. 지금 그 눈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듯이 보였어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올려다보게 하려고요. 일본은 우리에게 3배의 투자를 제시했어요. 제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단단하게 들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걸 생각해야 해요. 우리 야망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알리마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요. 말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성공률이 아주 높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 안정성 98%, 프로젝트 완성률 95%. 숫자는 알아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조금 날카롭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비전이 필요하죠. 과감한 선택을 할 용기도 필요하고요.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뭔가 크고 멋진 걸 믿고 싶다는 마음이요. 일본은 크고 화려해 보였어요. 한국은 안전하지만 지루해 보였어요. 우리는 투표했어요. 17명이 일본을 선택했고 6명만 한국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어요. 계약 종료. 그동안의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전환 기간도 주지 않았어요.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들도 이해할 거라고요. 저는 승리한 기분으로 집에 갔어요. 발코니에 서서 와인을 따랐어요.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서 별처럼 반짝였어요. 곧 저는 국장으로 승진할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차관 자리도 가능하겠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4주가 지났어요. 책상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뜨는 걸 봤어요. 컵을 들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한국, 과테말라와 1,5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체결. 과테말라요? 저는 거의 웃음이 나왔어요.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예요. 한국이 왜 거기에 기술을 낭비하는 걸까? 하지만 제 차관은 웃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한국이 과테말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전체 보고서를 가져오세요. 저는 알리마를 그곳으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어요. 간단한 일이었죠. 한국이 우리가 거절한 뒤에 그냥 발악하는 것뿐이라는 걸 그녀가 보고 오겠죠. 그리고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과테말라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보여줄 거라는 걸. 목요일 밤 11시였어요. 저는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일본이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알림하였어요. 과테말라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어요. 전화를 받자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꽉 채웠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리마는 절대 긴장한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루카스, 지금 이걸 꼭 보셔야 해요. 그녀가 휴대폰 카메라를 돌렸어요. 화면에 산이 보였어요. 해가 산 뒤로 지고 있었고 온 풍경이 주황색과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곳은 케찰테난고라는 지역이었어요.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곳이라 공기도 얇을 것 같았어요. 6개월 전 저는 회의 자료에서 이곳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온통 갈색 흙과 돌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초록이 가득했어요. 산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 작물들. 해의 마지막 빛을 받는 태양광 패널들. 하얀 기술 시설들이 도로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물이 흐르는 파이프들이 땅을 따라 정확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이에요. 알리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숫자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왔어요. 열어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감자 생산량 6개월 만에 32% 증가. 농가 소득 30% 증가. 아이들 영양실 조율 19%에서 3%로 감소.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이 숫자 진짜일 리가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다 확인했어요. 알리마가 말했어요. 농부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집에도 갔어요. 아이들도 봤어요. 루카스, 6개월 전만 해도 그 아이들은 아프고 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학교도 다니고요.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팀 리더는 박도현이라는 41살의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장비만 설치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마을에 살았대요. 현지 언어를 배우고 농부들과 같이 밥을 먹고 새벽 3시에 장비가 고장나면 직접 달려가 고쳐줬다고 했어요. 농부들은 그를 친구라고 불러요. 알리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과테말라는 아르헨티나와 다르다고. 고산지대의 감자 농사와 대도시의 디지털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편한 감정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알리마가 파일을 더 보냈어요. 이번에는 유엔 자료였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의 고산지대 농업기술은 4년 연속 유엔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유엔에서는 이 기술을 기아 종식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케냐도 썼고 르완다도 썼고 쓸 때마다 성공했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테말라는 이미 확장 계약을 진행 중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전국 22개 지역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총 투자 규모는 3천억 달러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사무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 또 다른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콜롬비아가 방금 한국과 농업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했어요. 에콰도르는 이미 체결했고 볼리비아는 협상 중이라고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요. 왜 우린 이걸 몰랐죠? 제가 물었어요. 알리마의 화면 속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루카스. 제가 보고서에 다 넣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여전히 옳다고 말했어요. 일본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유명하다고. 과테말라에서의 한 번의 성공이 제가 실수했다는 뜻일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의심이 싹처럼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긴급 알림으로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울렸어요. 삐삐삐. 일본 시스템이 아르헨티나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 오지 네트워크가 다운됐어요. 전국에서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사라졌어요. ATM이 멈췄어요. 사람들은 돈을 못 찾았어요. 병원 응급 시스템도 꺼져버렸어요. 의사들은 마치 50년 전처럼 펜으로 종이에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호등은 전부 꺼졌고 차량들이 들이받쳤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 속을 뚫고 운전에 출근했어요. 핸들을 꽉 쥔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이건 작은 문제일 뿐이야. 일본 팀이 금방 고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국가보안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됐고 기밀 정보가 유출됐어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상점들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수출 경제는 사실상 멈췄어요. 공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항만은 마비됐어요. 배는 들어왔지만 하역을 못해서 음식이 썩어갔고 기업들은 하루마다 수백만 달러씩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저는 국제뉴스를 봤어요. 매일 나오는 장면은 과테말라였어요. 행복한 농부들, 새로 생긴 학교들,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깨끗한 물, 생겨나는 일자리들. 과테말라 대통령이 CNN에 나왔어요. 그는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면 뉴스 앵커가 아르헨티나 소식을 전했어요. 아래에 나온 자막은 이랬어요. 디지털 재앙 아르헨티나의 오만이 미래를 파괴하다. 저는 TV를 꺼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2주 차였어요. 일본 시스템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 조명이 눈을 찌를 정도로 밝았고 마이크들은 제 얼굴을 향해 무기처럼 들이대고 있었어요.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 기술팀은 곧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앞줄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오르테가 국장님, 과테말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상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휴대폰은 계속 분노로 가득한 메시지로 울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탓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3주차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온라인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작은 사업체들은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제조 공장들은 컴퓨터 시스템이 죽어버려서 가동을 멈췄어요. 컴퓨터가 없으니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 수출할 물건도 없었어요. 섬유 공장은 폐쇄됐고 수산업체들은 잡은 생선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항만 물류 시스템이 멈춰서 배들은 항구에 가득 멈춰 있었고 그 안의 식품들은 썩어갔어요. 악취는 도심까지 퍼졌어요. 매일 저는 부처 건물 앞 시위대를 지나 출근했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이 크게 인쇄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루카스 바보. 당신이 우리의 미래를 망쳤다. 한국을 돌아오게 하라. 누군가 제 차에 계란을 던졌어요. 노란 노른자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계속 운전했어요. 부처 건물에 들어가면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귓속말을 했어요. 회의에서 제가 말을 하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존중해서가 아니었어요. 미워해서였어요. 저는 매일 밤 뉴스를 봤어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과테말라는 번영하고 있었어요. 전력 효율이 40%나 올랐다고 했어요. 스마트 양식 시스템 덕분에 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고 미래가 없던 젊은이들에게 직업이 생겼어요. 밤이면 어둡던 마을이 밝아졌고 컴퓨터가 없던 학교에는 학습센터가 세워졌어요. 콜롬비아는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이어서 에콰도르, 볼리비아도 같은 발표를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나라들은 한국을 1순위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는 달랐어요. 국제신문들은 우리를 디지털 자살을 선택한 나라라고 불렀어요. 유명 기술 잡지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아르헨티나의 오만이 만든 재앙세계가 배워야 할 경고.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우리 경제가 물에 빠진 돌처럼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어느 날 밤 71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꼬르도바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루카스, 사람들 너무 화가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행기가 안 돼. 내 이모는 연금도 못 찾아서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었어. 루카스,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식당에는 가지 못했어요. 주인이 저에게 소리쳤거든요. 체육관에도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는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곤 했어요. 전력망이 불안해서 몇몇 동네는 깜깜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유령 같았어요. 저는 원래 미래를 읽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대담한 리더,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제가 진실을 보지 못한 오만 때문에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차관이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대통령께서 과테말라에 특별조사단을 보내라고 지시하셨어요. 당신도 그 팀에 포함됩니다. 한국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와요. 보고서를 쓰세요. 3일 뒤에 출발합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집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제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과테말라에 가야 했어요. 제가 내던져버린 것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과테말라시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봐야 했어요. 우리는 산속으로 3시간 동안 이동했고 해발 2300m까지 올라가면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숨이 막힌 건 도착해서 본 풍경 때문이었어요. 예전 자료 사진 속 죽은 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록빛 감자밭과 태양광 패널, 하얀 온실과 물이 흐르는 관들이 질서 있게 펼쳐져 있었어요. 농부들은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고 건강해 보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굶주리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스마트팜 단지를 둘러보던 중 한 젊은 농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작물별 물 공급량, 병충해 경고, 시장 정보까지 다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 오기 전에 $200 벌었는데 지금은 $600 벌어요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3끼 먹고 학교도 다니고 한국 팀이 준 태블릿으로 공부도 한다고 했어요. 그의 눈 속 희망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영양실조로 집중도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태블릿으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비 이야기 읽고 있어요라는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엔 더 많은 시설을 봤어요. 범죄를 줄인 보안 시스템, 교통과 에너지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 인터넷도 없던 마을에 세계적 교육을 가져온 플랫폼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박도연 씨를 만났어요. 감자밭에서 무릎을 꿇고 농부와 함께 센서를 보고 있었어요. 기술 책임자라기보다 농부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얼굴의 햇볕. 자국이 그가 얼마나 현장에서 일했는지 보여줬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것들이에요라는 말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느껴졌어요. 왜 여기 남아있어요? 라고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없는 기술은 기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삶을 바꾸러 왔어요. 그 말에 전 아무 답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과테말라 대통령이 만찬을 열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돈이 아닌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덕분에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나라는 한국을 버렸죠. 더 크고 유명한 나라만 찾다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 겁니다. 명백히 아르헨티나 그리고 저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미소, 건강해진 아이들, 희망을 찾은 농부들, 그리고 흙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박도연 씨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제가 버렸다는 사실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공항에서 사표를 쓰고 있는데 알리마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고치세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아래 있는 두 나라를 떠올렸어요. 희망을 찾은 과테말라, 그리고 제 판단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을 거절한 걸 후회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모든 걸 후회합니다. 저는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을 실패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 후 정부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버린 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강등됐어요.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사과 편지를 쓰고 한국의 라틴 아메리카 성과를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다시 한국에게 기회를 구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답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작은 프로젝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저는 규모와 화려함을 힘이라고 착각했어요. 지금의 저는 알아요. 힘은 진실, 겸손,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이 또 다른 나라들을 도울 때마다 저는 질투 대신 이상한 자부심을 느껴요. 진실을 배웠다는 자부심, 과테말라가 번영하고 있다는 기쁨, 한국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존경. 제가 버리려 했던 미래요. 한국이 다시 찾아줬어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든 로에는 런던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45세, 22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 전문 기자. 그는 세계 기술 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두뇌예요. 일본이 정밀함이고 한국은 그냥 손이죠. 시키는 대로 만드는 나라.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의 확신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삼성 컨퍼런스 홀. 1000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또 뻔한 발표겠지. 하지만 6번째 슬라이드가 대형 스크린에 떴을 때 그의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당은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치고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든 로웨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자신의 22년 경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 늦게 눈을 떴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든 로웬이에요. 올해 45살이고 기술 전문 기자로 22년 동안 일했어요. 저는 기술 세계라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제 확신에 너무 취해 있었어요. 지나칠 정도로요. 그날 아침, 제 동료 마틴이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출력된 이메일을 제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서울에서 삼성에서 큰 발표가 있대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종이를 봤어요. 그리고 마틴을 봤어요. 그리고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또 삼성 행사예요? 제가 말했어요. 뻔하죠. 또 공장 짓는다고 하려나, 아니면 미국 회사랑 또 손잡는다고 하려나. 마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기자가 200명이나 간대요. 이번엔 좀 다르다네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시아 기업들은 큰 발표를 좋아해요.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발표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더 큰 공장, 더 빠른 기기. 기술 세계의 실제 권력 구조를 바꿀 만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이 진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삼성은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들은 그냥 제조업자였어요. 미국과 일본이 설계한 걸 만들어내는 나라. 지침을 잘 따르는 나라. 선도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나라. 그게 제가 믿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13시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읽으며 보냈어요. 반도체 기업 보고서,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 전부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주는 자료들이었어요. 한국도 당연히 언급됐어요. 하지만 늘 같은 방식이었어요. 지역 수준의 플레이어. 서구 기술에 의존. 더 앞선 나라들의 흐름을 따르는 국가.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이게 진실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안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아주 똑똑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걸어 나왔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정돈돼 보였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요즘엔 많은 공항이 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서울의 호텔로 택시를 탔어요. 지난번 제가 왔던 5년 전보다 도시가 훨씬 커 보였어요. 더 많은 고층 건물이 서 있고, 더 많은 크레인이 돌아가고, 더 많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이 도시를 작은 나라의 작은 수도라고 생각했어요. 2월 14일, 삼성 발표 날이었어요. 제가 회색 정장을 입고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다른 기자들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삼성에서 뭘 발표하냐고요.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삼성 컨퍼런스 홀은 정말 컸어요. 1000명은 들어갈 규모였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수많은 카메라, 방송국 촬영팀까지. 저는 가운데 섹션에 있는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냈어요. 언제나처럼 똑같은 기사를 하나 더 쓰게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불이 어두워졌어요. 무대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재필 회장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회색 머리가 있는 마르고 얇은 체형의 남자였어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차분했어요.
설레거나 긴장해서 차분한 게 아니라 마치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차분함이었어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제 보여줄 순간만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발표가 시작됐어요. 이 회장은 먼저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 다음 영어로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명확했어요. 삼성의 역사, 혁신,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기업 발표였어요. 저는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번째 슬라이드가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제 지루함은 단 1초 만에 사라졌어요.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와 숫자들이 있었어요. 큰 숫자들이요. 삼성 글로벌 채용 계획 6만 명 신규 채용. 강당이 시끄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서로 속삭였어요. 6만 명이라니 엄청난 숫자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나라별 세부 숫자를 자세히 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미국 옆에 대시 하나. 빈칸. 아무것도 없음. 0명. 제 머리가 잠시 멈췄어요. 말이 안 됐어요. 삼성은 텍사스에 5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예요. 그런데 미국인 채용이 0명이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급하게 켜서 앞 슬라이드들을 되돌려봤어요. 제가 뭘 놓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놓친 게 없었어요. 슬라이드는 명확했어요. 주변에서 기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충격, 혼란, 분노가 뒤섞인 소리들이 들렸어요. CNN의 엘리샤 로버츠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 행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 회장님. 그녀가 크게 외쳤어요. 미국 채용 계획 발표는 언제 하실 건가요? 강당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1000명이 동시에 말을 멈춘 순간이었어요. 이재필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변함없는 그 차분함. 그리고 그는 딱 7마디를 했어요. 그 7마디는 일시간 안에 전 세계 뉴스에 퍼졌어요. 방금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강당은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소리치고 카메라가 번쩍이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믿어왔던 어떤 기준, 어떤 확신, 어떤 진실이 산산이 깨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고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룰도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말로 전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호텔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반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저는 위스키를 시켰어요. 평소엔 위스키를 잘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하나가 끝나버린 날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재필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침착한 얼굴. 그 7마디 말.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어요. 다른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뉴스 사이트들은 이미 기사 제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삼성, 미국 홀대, 한국의 반격, 격화되는 무역전쟁.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사브리나 호프만이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여러 콘퍼런스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유럽연합에서 일하는 독일인 정책 분석가예요. 똑똑하고 직설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짧은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그 푸른 눈이 제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얼굴이 엉망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기분이 엉망이거든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술을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몸을 좀 앞으로 기울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중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브리나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파일을 하나 열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당신이 놓친 걸 보여줄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사브리나는 저에게 여러 문서를 보여줬어요. 보고서, 정책 문건, 제가 봤어야 했지만 무시해버린 자료들이었어요. 그녀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여줬어요. 미국 정부가 삼성에게 6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관대해 보였어요. 동맹국에 대한 우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조건들이요. 삼성은 중국 공장을 더 이상 확장하면 안 됐어요. 삼성은 자사 기술 정보를 미국 정부에 공유해야 했어요. 삼성은 매달 생산량을 보고해야 했어요. 삼성은 큰 경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사브리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비자 수수료요. 미국이 비자 수수료를 460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올렸어요. 엔지니어 한 명당이에요. 이건 이민 정책이 아니에요. 장벽이에요. 저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도 작년에 이 변화에 대한 기사를 읽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어떤 뜻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조각들을 서로 이어붙여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삼성을 하나의 식민지처럼 대했어요.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이제 더 날카로워지고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동맹도 아니고 그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신하처럼요. 제 속이 갑자기 메스꺼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런 조건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그걸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돈을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통제권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그걸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미국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막연히 믿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라고요. 저는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흘 뒤 사브리나는 영상통화를 하나 잡았어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리엄 카터였어요. 텍사스 출신 미국 정부 관계자였고 정확히 말하면 테일러라는 작은 도시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한눈에 피곤이 쌓인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로엔 씨.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고 어딘가 슬펐어요. 통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말했어요. 리엄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텍사스 테일러 씨는 삼성 유치를 위해 2억 달러를 썼어요. 그가 말했어요. 새 도로를 깔았고 전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 정수 시설도 손봤어요. 삼성이 요구한 건 전부 다 해줬어요. 정말 모든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이 허공을 더듬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마치 잡을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우리는 일자리를 약속받았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요. 우리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삼성을 원망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리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삼성을 탓하지 않아요. 삼성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을 탓해요. 파트너를 적처럼 대했던 사람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대했고 이제 그들은 떠나고 있는 거예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브리나가 제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제야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 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브리나가 저와 본인을 위해 한국 평택에 있는 삼성 공장 캠퍼스를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따낸 거예요. 어떻게 해낸 건지 저는 정확히 몰랐어요. 사브리나는 정말 사람 인맥이 넓었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더니 결국 우리에게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방문한 날은 추우면서도 맑은 날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공장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냥 큰 건물 하나에 노동자들이 있고 기계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요.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숨 쉬는 법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캠퍼스는 거대했어요. 눈이 닿는 데까지 끝이 없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그 규모가 축구장 300개와 맞먹는다고 했어요. 300개요. 하지만 규모가 제일 충격적인 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로봇들이 사방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대가 아니라 수천 대였어요. 완벽한 패턴을 그리며 춤추듯 움직였어요. 자재를 옮기고 부품을 조립하고 제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통제실 안에서 화면을 보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해준 사람은 아직 젊어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어요.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설계하고, 여기서 테스트하고, 여기서 제조하고, 여기서 품질 관리를 해요. 모든 과정이 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기계들로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미국 엔지니어가 필요 없으시겠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질문이라기보다 거의 독백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살짝 웃었어요. 이제는 사람을 미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전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사브리나는 앞쪽에서 계속 걸어가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 방에 가득한 기계들을 바라보면서 눈앞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힘을 차근차근 쌓아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치밀하게. 저 같은 사람들이 기사에서 그들을 추격자라 부르고 의존적인 나라라고 부르는 동안에요. 저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어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거만한 무지였어요. 그날 밤 다시 서울 호텔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 머릿속이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불편한 생각들, 피하고 싶었던 생각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동안 제가 무시해버렸던 자료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사브리나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게 보내줬던 보고서들, 제가 그냥 넘겨버렸던 한국 기술 관련 기사들,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했던 모든 데이터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작은 조각 같았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다 모이니까 완벽한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보기를 거부했던 이야기였어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사브리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제 보이죠? 저는 손이 떨리는 상태로 답장을 쳤어요. 저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어요. 수년 동안요. 답장은 바로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이 떠졌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할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기자예요. 제 일은 진실을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이 제가 그동안 전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면요? 그 진실이 제 명성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면요? 저는 어두운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솔직해질 준비가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저는 진실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아플지라도. 아니, 아프기 때문에 더더욱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 달 뒤, 저는 스위스 다보스에 있었어요. 매년 같은 얼굴들이 모여 같은 말을 반복하던 곳이었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반도체 주권의 미래라는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짙었어요. 먼저 발언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파트너십과 협력을 반복했지만 말 속에 묘한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이어 프랑스 장관이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가 본 건 통제였습니다. 통제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방안을 단번에 가르고 미국 대표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한국 대통령을 소개했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 대통령은 차분히 연단에 섰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한국은 그 누구의 하위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방안이 정적에 잠겼어요. 경제적 압력, 정치적 위협, 포장된 통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한국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을 진정한 파트너와 나눌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날 선 대신 정확했어요. 힘이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 후 사브리나가 먼저 박수를 쳤고 이내 방 안대 부분이 기립했어요. 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저도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한 지도자가 숨김없이 진실만 말하는 순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대표들만 앉아 있었지만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기사 마감 시간을 바라보며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안전한 문장 뒤에 숨을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말할지. 진실은 단순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 굉장히 오래, 깊게 틀렸다는 것. 저는 결국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보스의 장면, 평택 공장의 기술력, 서구 언론이 한국을 오해해온 역사, 저 자신의 오만한 모든 것을 솔직히 썼어요. 이 글이 제 평판에 상처를 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침 6시에야 글을 완성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송을 눌렀어요. 반응은 양극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 했고 어떤 사람은 세뇌당했다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절반은 전혀 달랐어요. 평택 엔지니어, 아시아 정책 전문가, 한국 기업들과 일해본 사람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다. 그런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다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 혹은 해방감이었어요. 진실을 말했고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불길을 지나온 사람처럼 제 안의 오만함과 편견이 모두 타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제가 보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6달이 지나면서 세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했어요. 유럽 각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100년 무료 부지, 15년 법인세 면제, 고속철 연결 같은 파격 조건을 내걸며 손님이 아니라 스승처럼 대했어요. 반면 미국은 동맹과 협력을 말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존중을 보여주는 나라들과 손잡기에 바빴어요. 저도 계속 글을 썼어요. 이번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썼고 제 글은 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어요. 엔지니어, 정책 전문가, 기업인들이 새로운 독자가 되었고 진실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반향을 불러왔어요. 8월에 저는 다시 서울에 왔어요. 사브리나는 유럽연합의 한국기술 파트너십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저를 한 대학교 연구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칩 설계와 제조를 배우고 있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학생들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갔을 텐데 이제는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세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평택 공장을 다시 찾았을 때 규모는 더 커지고 자동화는 더 정교해져 있었어요. 저를 기억하던 젊은 엔지니어는 현실이 진실을 따라잡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예전부터 이 정도의 역량이 있었지만 세계가 그걸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브리나와 저는 텍사스 대표단으로 온 리엄 카터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는 돈만 줬지 존중은 주지 않았다며 진짜 파트너십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제가 그동안 하던 실수와도 닮아 있었어요. 서울에서 마지막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열고 글을 썼어요. 한국이 어떻게 조용히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지 적었어요.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크기가 아니라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요. 다음 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오만함과 잘못된 확신을 잃었지만 대신 세상을 똑바로 보는 법을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편한 거짓이나 오래된 가설 뒤에 숨을 수 없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글을 썼어요. 조용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이 어떻게 제 생각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적입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역사학과 라파엘 마티에르 교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25년간 한국의 고대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온 학자였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한국의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주장을 민족주의적 과장이라고 비판했죠. 유럽과 중국 학계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은 수십 번 인용됐고 신문들은 그를 냉철한 역사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그에게 몽골에서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또 한국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쇼겠군. 그는 비웃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폭로할 논문을 쓸 생각이었죠. 하지만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확신의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국어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가 만난 그것은 25년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무엇이 유럽 최고의 석학을 무너뜨린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마티에르라고 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고대 왕국들을 25년 동안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믿음으로 유명해졌어요. 저는 한국이 자기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게요. 고구려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어요. 1000년도 훨씬 전에 존재했던 나라예요. 한국은 고구려가 강력한 한국의 고대 왕국이었다고 주장해요.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작은 지방일 뿐이었다고 말해요. 저는 25년 동안 중국의 주장에 동의했어요. 왜 그렇게 믿었느냐고요? 중국에는 더 많은 사료가 있었어요. 더 큰 대학들이 있었고 연구에 투입되는 자금도 많았어요. 저는 강대국이 역사를 더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과거에 대해 감정적으로 과민 반응한다고 여겼어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너무나 확신했어요. 스스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파리에 있는 제 연구실은 늘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서류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책상은 아래거리 풍경을 내려다보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질서를 좋아했어요. 확신을 좋아했고 모두가 믿는 전문가라는 자리를 좋아했어요. 다른 교수들도 저를 존중했어요. 중국 학자들은 제 연구를 자기 논문에 인용했고 유럽 신문들은 저를 인터뷰했어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글로 쓰던 장소를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남긴 문서만 읽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실수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어느 가을 아침, 제 연구실로 두툼한 봉투가 하나 도착했어요. 값비싼 크림색 종이에 3개의 공식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안에는 3가지 언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로 쓰인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몽골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초대장이었어요.
제목은 중앙아시아 한국인 공동연구 포럼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혼자서 웃었어요. 연구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 소리내서 웃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자기 역사 주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군. 몽골을 끌어들이려나 봐. 이건 학문이 아니라 정치야.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학술회의는 내 경력에 도움이 되겠군. 가서 한국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는지 지켜보고 왜 틀렸는지 논문으로 반박하면 내 명성은 더 올라가겠지. 저는 그날 오후 바로 몽골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가죽 서류 가방을 챙기고 노트와 좋아하는 펜들, 얇은 금태 안경까지 넣었어요. 또 한 번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이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3주 뒤, 저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터미널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표지판이 3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먼저 몽골어, 그 다음 영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 글씨는 크기도 똑같았어요. 공항 안내방송도 3가지 언어로 나왔어요. 그중 한국어가 아주 또렷하고 크게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터미널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여기 한국어가 이렇게 많지? 몽골은 중국 옆 나라잖아요. 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천천히 공항을 걸어 나가는데 커피숍 간판에 한국어 커피가 보였어요. 서점에는 절반 정도가 한국어 표지였고 식당 메뉴도 몽골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죽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도심 도착구역으로 걸어가자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식당들이 도처에 있었고 편의점에도 한국어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어요. 체감으로는 4명 중 1명이 한국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관광객 몇 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였어요. 저는 거리 모퉁이에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며 멍하게 서 있었어요. 보이는 것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자동차 경적이 울렸어요. 낡은 SUV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저보다 조금 작았지만 체격이 좋았어요. 짙은 머리카락과 특이한 회청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죽 재킷에 묵직한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야외 일을 자주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어요. 마티에르 박사님이시죠? 완벽한 프랑스어였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한국어로도 말했고 다시 영어로 그리고 다시 프랑스어로 바꿔 말했어요. 저는 세르게이 바투르예요. 울란바토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 포럼 동안 박사님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악수를 했고 그의 손은 아주 단단했어요. 짐을 차에 실고 도심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만 계속 바라봤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 한국 식당, 한국 기업들이 넘쳐났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왜 여기 이렇게 한국어가 많은 거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경계심 가득하게 나왔어요. 저는 중립적인 학자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불안함과 방어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 풍경들이 제 이론과 맞지 않았거든요. 세르게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대답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아래를 보라고 가르쳐요.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해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학술 논쟁이 아니었어요. 사료나 기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감정,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남은 길을 거의 침묵 속에서 갔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곳곳에 한국어 간판들, 한국 가게들,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제 확신은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단단한 벽에 아주 얇은 금이 생긴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금이 곧 거대한 틈이 되고 결국 제 믿음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한국이 틀렸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르게이가 아주 일찍 호텔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해가 막 도시 위로 올라오는 중이었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박사님이 꼭 봐야 하는 곳이에요. 세르게이는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달렸어요. 건물들은 점점 작아지고 드문드문해졌어요. 곧 넓은 초원이 펼쳐졌고 멀리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작은 정착촌이 나타났어요. 입구에 3가지 언어로 적힌 표지판이 있었어요. 한몽 우정마을. 차를 세르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가난한 마을을 상상했어요. 난민촌처럼 낡은 건물, 부서진 도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정착촌에는 밝은 색으로 칠해진 아파트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작은 공원에 벤치도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는 새 지붕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간판들이었어요. 모든 표지판이 한국 글자로 적혀 있었어요. 거리 이름, 건물 번호, 공지문, 작은 카페 메뉴판까지. 전부 한국어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 누가 살아요? 제가 물었어요. 고려인들이요. 세르게이가 대답했어요. 70년 전에 조국에서 쫓겨난 한국인들의 후손이에요. 당시 소련 정부가 그들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보냈어요. 한국어를 쓰는 것도 금지됐고 한국 문화를 지키는 것도 금지됐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저도 그 역사를 책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읽은 것과 눈앞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게 한국어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70년 동안 한국어를 못 쓰게 했다면 언어는 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르게이는 회청색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라졌어야 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파트 건물 앞 벤치로 갔어요. 아주 연세가 많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몸이 많이 마르셨고 머리는 완전히 흰색이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평생 일을 해온 사람처럼 거칠었어요. 세르게이가 그분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맑고 또렷했어요. 이분은 알렉산더 김 선생님이에요.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올해 81살이시고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셨다가 5년 전에 여기로 오셨어요. 저는 옆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어요. 알렉산더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 프랑스 교수라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 제가 얼굴이 확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난처함과 방어적인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저는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썼어요. 저도 모르게 말투가 딱딱해졌어요. 학문적 근거를 따른 겁니다. 알렉산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프고 지쳐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겉은 가죽이었지만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안쪽 종이는 오래돼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는 그 공책을 마치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공책을 펼쳤어요. 첫 장을 넘겼어요. 연필로 쓰인 한국 글씨가 보였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애써 적은 게 느껴졌어요. 세르게이가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조용히 제게 뜻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 진실은 누구도 지울 수 없다. 그 말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알렉산더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953년이에요. 카자흐스탄의 노동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이걸 적었어요. 그때 이 공책이 걸리면
아버지는 시베리아로 끌려갔겠죠. 살아 돌아오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다음 페이지들을 한 장씩 넘겼어요. 단어장, 역사기록, 가계도. 모두 한국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일 밤 아버지는 몰래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누가 들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읽는 법, 쓰는 법, 우리의 역사 특히 고구려 이야기까지요.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공책을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땅을 뺏겨도, 문서를 빼앗겨도, 권리를 빼앗겨도, 기억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저는 벤치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주장도 아니었어요. 실제 공책이었어요. 실제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걸어야 했던 실제 위험. 70년 동안 알렉산더는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 지식을 잃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책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어요. 정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건 기억뿐이었어요.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죠. 그는 공책을 닫고 두 손으로 꼭 끌어안듯 잡았어요. 당신은 베이징에서 나온 문서로 글을 쓰죠. 그는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봤어요. 정복자가 남긴 기록 말입니다. 저는 피와 희생으로 남긴 기록을 갖고 있어요. 자, 마티에르 박사.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가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학술적 방법론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자료 비판, 동료 검토, 연구 절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그 공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제게 건넸어요. 손때가 잔뜩 묻은 부드러운 가죽, 오래 숨어다니며 닳아버린 표면. 종이는 너무 얇아 세게 잡으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공책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조차 안 했던 다른 종류의 증거였어요. 공식 기록에만 진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진실은 숨어서 적히고 어떤 진실은 잊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의지로 살아남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벽에 난 금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세르게이는 저에게 더 많은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한국어를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할머니들,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쓰는 젊은이들, 70년 전 알렉산더 아버지가 가르쳤던 바로 그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까지 모두 저에게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들을 건가요? 아니면 파리로 돌아가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건가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도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침묵했어요. 머릿속에는 공책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흔들리는 글씨, 누렇게 바랜 종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어 내려간 기록. 저는 25년 동안 따뜻한 도서관에서 정부가 남긴 기록만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켰어요. 진짜 역사를 이해한 사람은 어쩌면 저보다 그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틀 동안 저는 학술회의 세션에 참석했어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유럽 학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모든 발표를 검토하려고 했어요. 몽골, 카자흐스탄, 한국의 교수들이 고대 왕국과 유물, 이동 경로, 문화적 연결에 대해 발표했는데 연구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계속 알렉산더 김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공책이 떠올랐고 불편한 예감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마지막 날 몽골 국립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몽골 총장이 전통 의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고 이어진 그의 선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오늘 우리는 고구려 문화연합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강당은 천둥 같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총장은 이 연합이 군사정치 조직이 아니라 고구려 문명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남긴 흔적과 고려인의 기억을 인정하는 진실의 복원이라고 강조했어요. 50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계획, 공동연구센터 설립, 유전자 분석, 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 확대까지 발표하자.
저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린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세션이 끝나자 모두 앞으로 몰려갔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한국인 여성 연구자가 제게 다가와 작은 메모리를 건넸어요. 박사님은 문서를 신뢰하시는 분이죠.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메모리를 열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선전 자료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파일 속 자료는 그 반대를 보여줬어요. 정확한 좌표와 연대가 기록된 고구려식 유물 3D 스캔, 3,500명. 고려인의 유전적 구성 분석, 고대 언어 현대 한국어 몽골어의 구조 비교 자료, 고구려식 건축 배치가 확인되는 위성 사진, 수백 개의 고려인 증언 영상까지 모든 자료는 일관되고 치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남긴 공책에 스캔본이 있었어요. 분석 보고서에는 그 교육 방식이 1940년 이전 한반도의 교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용소의 죄수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충격 속에 파일들을 넘겼어요. 제가 25년 동안 비판해온 가설들과 완전히 충돌하는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부정해온 사실들이 차분한 문서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 노트북을 닫았을 때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평생 문서가 곧 진실이라고 믿어온 학자였지만 실제로는 발로 현장을 밟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부 기록을 거의 의심하지 않은 채 신뢰했고 고려인들의 증언을 감정적 민족주의라고 치부했어요. 반면 고려인들은 7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언어와 기억을 지켜왔어요. 저는 안락한 사무실에서 그들을 비웃었을 뿐이에요. 15년 동안 사용한 제 연구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멀리 밀어냈어요. 밤하늘 아래 울란바토르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쌓아온 학문적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단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침 햇빛이 호텔 창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노트북에는 여전히 증거들이 가득했고 메모리도 꽂혀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파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회의를 정치적 쇼라고 비난하는 논문을 쓰면 동료들은 저를 칭찬했을 거예요. 명성도 안전했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25년의 연구가 불완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제 경력을 무너뜨릴 선택이었지만 정직한 길이었어요. 아침에 호텔 카페에서 세르게이를 만났어요. 제가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어떤 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결국 정직한 학자요라고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분들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박사님은 명성을 잃을까 두려운 거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진실을 선택했어요. 사흘 뒤 파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한국을 비웃으며 회의 이야기를 물었지만 저는 노트를 정리해야 해요라고만 했어요. 2주 동안 연구실에 박혀 제 논문과 메모리 속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저는 중국 사료에 의존한 제 연구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밤 저는 제게 명성을 준 논문을 실어준 학술지에 철회 요청 메일을 썼어요. 전송 버튼 앞에서 망설였지만 노동수용소에서 촛불 아래 한국어를 가르치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는 가혹했어요. 동료 절반이 저를 피했고 논문은 읽지도 않고 거절당했어요. 중국 학자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 고려인 공동체는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한 용기라면서요. 알렉산더 김도 손편지를 보내줬어요. 확신을 스스로 검증할 용기를 가진 학자라고요. 지금 제 연구실은 조용하지만 책상 위에는 알렉산더의 사진과 세르게이가 보내준 작은 한국 국기가 놓여 있어요. 저는 새로운 논문을 냈고 논란도 컸지만 그건 진실이었어요. 이제는 확신보다 의심을, 기록보다 사람들의 기억을 더 들으려고 해요. 이 길이 어렵지만 진실은 편안함보다 가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